자, 요번에는 강해군의 정치와 중립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해군이 이제 집권할 때 그 집권 세력은 대북 계열이죠. 이 대북 계열. 예. 그래서 대북 계열이 이제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의병 활동. 의병 활동 때 그 당시 인제 강해군의 분조 활동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왔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인제 또 강해군의 즉위에 큰 이바지를 했죠. 즉위에 상당히 이바지했는데, 강해군은 이제 세자 책봉이 상당히 좀 약간 극적으로 됐죠. 그래 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한성에서 인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신하들이 선조한테 어 "왕세자를 좀 세우고 가야 되지 않냐." 해 갖고 몽진 전에 강해군을 이제 세웠는데, 선조가 강해군을 뭐 100% 만족해 갖고 세운 건 아니에요. 그 당시 7명 정도의 인제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임해군이나 순하군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 개망난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신성군을 세우려고 했는데 신성군이 나이가 좀 어렸어요. 15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상대적으로 강해군을 인제 즉위를 했고, 근데 이제 강해군은 이제 세자를 즉위를 이제 어 책봉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있다가 나중에 인목대비를 인제 계비로 받아들이고 영창대군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영창대군이 이제 그 적장자이기 때문에 얘가 세자가 돼야 되는데, 강해군이 이미 세자가 됐고 또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어. 또 강해군이 또 공도 많고 하니까 강해군이 인제 그 즉위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됐는데, 이때 소복 계열들이 영창대군을 적극적으로 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대북이 무슨 말이냐. "강해군을 그래도 공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강해군 측에 상당히 그 대북 계열이 힘을 모아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강해군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좀 몇 년 있다가 혜택 변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강해군과 살인들로부터 이제 강해군과 그러니까 말 잘못했네. 그 당시 살인들로부터 그 당시 이제 강해군과 그 당시 대북 정권이 상당히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혜택 변천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있죠. 그때 이제 강해군 3 년에 그 정인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정인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스승 조식이 퇴계 이황으로부터 무함을 받았다라는 이제 구실로 해서 그다음에 상소도 올려요. 그래서 그 당시 이황을 비판하고 이현적인 각오를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혜택 변천이라고 해. 그래서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해는 이제 그 이현적이고요. 그다음 태는 퇴계, 이항이죠. 이현적과 이항이 자기 그 스승을 욕하고 묵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렸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제 것이 있었냐면 그 문무종사운동이 있었어요. 문무종사운동. 그 문무종사운동이 이제 중종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 그 누구예요? 아 5 명의 현자를 이제 문무에 종사를 하자. 4 명인가요? 예, 조광조는 나중에 들어가니까. 해 가지고 했는데, 중종이 뭐만 인정했냐면 정몽주만 인제 문무에 종사할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뭐 정영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나중에 인제 그 강해군 때 계속 이제 문무종사하자 해 갖고 정몽주 외에도 그 당시 이황이라든지 정영창이라든지 정강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강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문무종사에 올렸는데, 그때 빠진 게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조식이었죠, 조식.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정인원이, 조식이 당연히 문무종사에 올라가 받아야 되는데 이한과 이현적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서 상소를 올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그 당시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냐면, 조식은 좀 약간 듣보잡이었고, 그 당시 이한과 이현적은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유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파를 떠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인제 이현적과 이혼 정용이 깠단 말이야. 디스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 유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곳곳에서 인제 뭐냐 이한적 누구야 정의용을 처벌하자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예. 그래 갖고 이것 때문에 전국이 큰 혼돈을 했는데, 이때 인제 뭐냐면 대형 강해군이 이 당시 이제 정의용을 적극적으로 번호를 해 주고 이 정의용의 처벌 요청을 싹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때 그 계기로 해 갖고 그 정의용의 이제 혜택 편찬을 계기로 해 갖고 그 당시 대북하고 강해군이 욕을 되게 얻어먹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현적과 이항이 자기 그 자식 스승이었던 조식을 뭐냐면 깠다. 그래 갖고 문무종사 때 이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내용이 혜택 변천이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강해군 집권 4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개축옥사라는 사건이 나요. 이 개축옥사. 그래서 이제 칠서의 난이부터 인제 있는데, 칠서의 난, 칠서의 옥을 계기로 해 개축옥사였는데, 칠서의 난은 뭐냐면 7 명의 서자들이 그 문경세제에 가서 그 당시 은상을 습격해서 절도하는 사건이야. 그 은상을 죽이고. 그래서 인제 이게 단순히 절도 살해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이 사건을 키웠죠. 그래 갖고 그 당시 정인홍이나 이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특히 이촌이 이 사건을 키워 가지고 마치 인제 뭐냐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리는 사건은 이제 뭐냐면 영모 사건을 키운 거야. 그래서 왜 은상을 죽였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상을 죽여서 이 돈을 뭐 영모 자금을 모 그 모 모금 영모장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좀 원래 없는 말까지 튀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축옥사기에서 영창대군을 옹립하는 영모를 구신한다 구실로 소복을 이제 축출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기존까지는 나름대로 소복이라든지 서인색도 좀 참여시켰거든요. 서인을 정권에 배제시켰죠. 그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인제 해 가지고 유배를 보내서 증사를 시켰죠. 이짜 그래서 영창대 어린 영창대군을 방에 놔두고 여기에 이제 못 나가게 이제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아궁이에 불 피워 가지고 그냥 뭐 불뚝막 아궁이를 불을 피워 가지고 온돌 피워서 온돌 올려 놔 가지고 영창대군을 쪄서 죽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무슨 논의까지 했냐면, 영창대군이 인제 영모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영창군의 어머니를 그대로 놔둬서는 되겠냐. 특히 영창국의 그 뭐냐면 영모에 그 당시 이제 이목대비가 관련돼 있다. 아무리 그래도 뭐냐면 어머니의 그 당시 이제 강희국 어머니죠. 계비니까. 어머니라도 아들한테 영모를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결국에는 임목대비 자체를 죽이지 못하고 계비니까 그 당시 서궁에 유폐를 시켰죠. 오늘날 인제 거기 덕수궁 있죠? 예, 덕수궁인가 저기 어디지? 그 정릉동 행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폐를 시켰다라는 거죠. 덕수궁이 나중에 이 덕수궁으로 바뀐 건데, 하여튼 정릉동 행군에 유폐를 시켰고, 그리고 인제 영창대군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임해군도 죽였어. 그래서 이제 이걸 태모살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임해군이나 영창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리하게 죽였냐. 왜냐면 임해군이나 영창대군은 죽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임해군은 이제 평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영창대군도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굳이 얘가 물론 대군이긴 하지만 죽일 필요는 없었는데, 이건 아마 인제 강해군의 어떤 이제 컴플렉스 때문에 죽였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해군이 세자에 책봉하고 나서 군주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로부터 상당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 근데 명나라가 의외로 강해군의 세자 책봉을 인정을 안 해 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뭐냐면, 강해군이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적자라는 것은 이제 그 왕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장자도 아니다. 왜냐 그 형이 임해군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제 그걸 안 해 주니까 그 당시 선조가 이거 강해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제 어 열등감을 느껴서 일종의 선조도 이걸 이용하죠. "너는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데 무슨 세자 자격이 있느냐." 맨날 이게 명박을 주니까 이게 이제 강해군 입장일 때는 좀 약간 컴플렉스에 작용한 것 같아. 그래 갖고 적자였던 이제 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장자였던 임해군을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학계의 이제 통설인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유교적 성리학적 입장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거든. 어 그래서 폐모살제를 이제 빌미로 해서 인조 반정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도 뭐 1차 왕자의 난 뭐 2차 왕자의 난 등등 해 갖고 형제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게 정치적인 명분으로 작용될 수 없었는데, 그 아버지 유폐시키고 뭐 형제 죽인 것이 조선 전기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리학적 관점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정의 명분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왕이더라도 그 자기 그 형이나 동생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를 패하고 죽일 수 없다. 명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조반정의 주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북인들의 특징을 볼게요. 앞에 집권 북인들이 이제 집권 세력이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대북과 소북도 있지만, 자 북인들은 확연성이 비교적 희박하고 혼촉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됐다. 그랬더니 북인이 나중에 대북과 소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북인이 동인에서 걸려져 나간 거잖아요. 북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남인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요쪽에 있으니까 혼쪽 계열하고 이제 뭐 외척하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이제 외척 계열의 정치 참여를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동인이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 역사를 도식적으로 접근한 거야. 왜냐면 원래 그랬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의대 당국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동인에서 그 북인이나 남인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할 때에 원래 색깔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민주당 그 저기 뭐야, 원래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이 저 친일파로 구성된 그 정권들이 그 원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자유당을 해 갖고 이합집산 해 갖고 또 야당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잖아.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친일파 비판하잖아. 원래 민주당 안에 친일파들 좀 있었죠. 예. 그래서 한민당 계열 애들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초창기 때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막 그 변호사 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 초창기 그 한 단면만 보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훈적 계열이 북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때 훈적 계열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훈구대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훈구대신들은 정치에 소멸됐고, 이때 훈적 계열들은 주로 어떤 세력들이냐면 외척이야. 그래서 이제 왕하고 인척 계열 그 관련된 예들을 인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왕도 그 당시에 선조 이후부터 이제 그 보통 왕비도 있고 뭐 후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림 세력 때 이제 그 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들도 이제 사림이지만 외척 집안이기 때문에 혼척계로 분류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척이라는 건 혼고 대신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인척 관계를 맡고는 사림 안에 있었던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북인의 분열 내용을 이제 보면 이 북인은 크게 대북하고 소북으로 나눠지죠. 대북은 이제 조식 계열이고요. 소북은 서경덕 계열이야. 근데 이제 세자책봉과 관련돼서 강해군 세자책봉과 관련해서 강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대북이고, 근데 반해서 상대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소북이다. 얘네들은 이제 좀 명분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좀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 대북이 이제 몰락한 후에 소북은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소북 계열들이 이제 나중에 정치적으로 소멸돼요. 예. 그래 가지고 어디에 많이 흡수됐냐면 남인 계열에 많이 흡수돼요. 예. 남인 계열에.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남인 계열 중에 근기남인 쪽 있죠. 보통 신학자들이 이제 많은 계열들이 근기남인들 계열인데, 이 서경덕 계열의 이제 서북 계열들이 이제 근기남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대북도 뭐 골북이니 육북이니 뭐 남당이니 유당이니 소북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강해군의 이제 정치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를 볼게요. 자 강해군이 이제 집권할 때는 임기가 끝난 후죠.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양안과 호족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성곽과 무기를 수의하고, 그다음에 군고를 되게 보수를 했어요. 네.
요것 때문에 인제 그 상당히 반발을 이제 샀고 반대파의 명분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때 이제 궁궐 왜 보수했냐. 그 당시에 인제 그 외란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덕궁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됐죠. 예. 그래서 이제 없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선조가 딱 오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인수인수 궁궐이 없다 보니까 임시 거처도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선종의 그 형이 월산대군이 있었어요. 월산대군이 좀 약간 집터가 컸나 봐요. 그 월산대군의 집터를 이제 개조해 갖고 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제 앞에서 얘기한 정릉동의 행궁을 얘기하죠. 예. 나중에 인제 거기 고종 때 좀 넓혀서 덕수궁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덕수궁.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만들었는데, 자 여기가 그런데 만들었다도 이제 개조했다도 되게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선조 때 궁궐을 하나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경복궁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경복궁의 기세가 별로 안 좋다 해 가지고 주로 이제 뭐냐면 창경궁을 이제 창덕궁을 이제 복원시켰어요. 예. 그래서 창덕궁에 복원 작업을 막 이제 하게 된 거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창덕궁, 창경궁을 복원하는데 그 작업이 이제 강해군 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강해군 때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복원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복원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좀 뭐냐면 어 "여기가 터가 안 좋다."라는 무당 말 듣고 풍수가 말 듣고 여길 들어가기를 이제 꺼려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이제 천도를 하려고 하냐면 교화로 파주 지역으로 천도를 시도를 해요. 물론 이제 반대가 심해 갖고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뭐 대신에 이제 어디 갔냐면 "인왕성 부근에 왕기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니 말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화주 해 갖고 이제 천도를 했는데 그때 인제 시도가 안 됐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경궁이라는 궁을 따로 또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에. 그래서 고기에 이제 요게 주 삼으려고 인경궁이 크게 만들어진데, 인경궁이 만들어질 당시에 또 뭐냐면 어 경복궁도 만들어, 경복궁. 경복궁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요 지역에 왕기가 있다. 이 정원궁 정원궁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인조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살았던 정원궁이고 그다음에 집터였는데 인종의 이제 잠재였죠. 거기에 왕기가 있다고 해서 경덕궁을 이제 세워서 그 왕기를 누려야 된다. 그래 갖고 경덕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경궁도 만들고 경덕궁도 만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창덕궁이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계속 새로운 궁을 만든 거야. 물론 이제 뒤에 창덕궁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경궁이나 경덕궁 같은 쓸데없는 궁궐들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인제 나중에 인조반정 후에 인경궁은 인제 짓다가 말았고, 나중에 인경궁의 자제들은 인제 청나라 백사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경동궁은 인제 뭐냐면 해체하긴 좀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가 정원군의 집터였잖아요. 정원군은 자기 인조의 아버지죠. 인조가 또 어릴 때 여기 살았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덕궁은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창덕궁, 창경궁이 그 당시 전궁이었는데 이걸 일종의 이궁을 삼았다가 나중에 인제 정조 때 영조 때죠. 영조 때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창덕궁, 창경궁을 뭐냐면 법궁이라고 하고요. 정궁이라고 하고, 경희궁을 경덕궁은 이제 경희궁이 됐는데 이 경희궁 이궁을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인경궁이나 경덕궁 같은 그런 궁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 낭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강해군을 제거할 때 내걸던 명분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으로는 독립영화과 이제 사고를 정비를 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 대동법은 선조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실시했다가 이 수의법이라는 이용으로 이제 잠깐 실시했다가 나중에 인제 강해군이 집권하자 실시했던 것이 인제 대동법인데, 자기 아버지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대동법이라고 하지 않고 선해집법이라고 했어, 선해집법. 대동법은 나중에 생긴 명칭이고, 그래서 인제 선해집법 만들고 관할 관청은 선해청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해서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대동법도 엄밀히 말하면 강해군 때에
뭐냐 실시했다고 했지만 이미 선조 때부터 인제 논의가 있었던 거고 강해군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냐 할 정도로 예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 강해군조차도 '이거 왜 굳이 하냐.' 하여튼 뭐 그랬지만 인제 뭐 대동법 실시가 인제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자 대외 정책이 인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죠, 대외 정책이. 앞에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강해군이 꼭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앞에 이제 경복궁도 인제 만들어지고 아니 경복궁 그러니까 궁궐도 되게 많이 복원시키 궁궐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냐 그 무당말도 많이 듣고 뭐 김계시 같은 그런 애들도 많이 말 듣고 그래서 인제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외 정책만은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인제 판단을 한 거죠. 자 일단 인제 그 당시에 새롭게 후금이라는 세력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정책을 추진했다. 만주 지역의 새로운 강제가 또는 후금 세력이 커지니까 명은 조선에 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이제 강해군은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중립 외교를 추진했고 그리고 여러 구실로 해서 출병을 피하다가 그리고 출병하더라도 압록강 연안에 위험만 가시할 정도로 국경을 넘지 않았어. 근데 명의 요구가 계속 뭐냐면 이렇게 가속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누굴 파견하냐면 강홍림을 파견한 거야, 강홍림을. 자 그래서 강홍림에게 이제 파견해서 이때 이제 뭐 밀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제 그 서인들 뒤에 노론 세력들은 이 밀지 내용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너가 보기에 그냥 와서 불리하면 그냥 청나라에 그냥 항복해라." 이런 식의 밀지였다라고 이제 해서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을 이제 나라 팔아먹고 그 당시 명의 사대의 의지를 저버리는 그런 인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밀지 내용은 뭐냐면 그냥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지 항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강홍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사로울 전투 엄밀히 말하면 부차 전투예요. 예. 사로울 전투의 이제 옆에 있었던 부차 전투인데 보통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제 사로울 전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사로울 전투 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로울 전투 근데 엄밀히 부차 전투인데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나 조선왕조 실록이나 통론의 사후 전투를 그냥 부차 전투와 똑같이 보니까 그냥 사후 전투 써도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강홍님이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병력 13,000명 중에 막 8천 명인가 잃고 5천 명 좀 남고 나서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항복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지 내용이 그냥 "항복만 해라." 하면 처음부터 항복하면 되는데 얘가 끝까지 싸우다 안 되니까 항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밀지 내용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노론 측에서 주장하는 서인 측에서 주장하는 항복하라는 밀지 내용하고 강홍익의 자세가 이제 그 태도가 달라졌다. 다르다는 거죠. 이 강홍익은 그래도 끝까지 싸우다가 5천 명 정도 남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았다는 항복했다는 거. 이 강홍님은 그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문관 출신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중국어를 상당히 되게 잘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강홍님을 이제 파견했던 것도 이런 외교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홍님을 파견했다고 보고 있고요. 강해군이 인제 뭐냐면 이래대로 강홍님은 인제 뭐냐면 항복한 후에도 우리나라하고 후금 간의 어떤 그 중재를 쓰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죽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산호 전투 관련된 내용이고 이 산호 전투는 부차 전투와 연결돼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부차 전투지만 예 보통 통상적으로 산호 전투이기 때문에 산호 전투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있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강해군 일기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그대로 따르지 마라. 명군장수의 말을." 어 그래서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했는데 연령시의 기술은 뒤에 이제 19 세기 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이금이라는 사람이 노동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뭐냐면 그 선조들부터 들은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 강홍님은 강호에 밀지해 주고 강해군이 "적당히 보고 항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이게 좀 당파에 따라서 이게 후에 이제 이런 밀지 내용이 달랐다, 해석이 달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런 뭐냐면 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은 당연히 일반 사대부들부터 비판을 받게 되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 계열도 강해군을 되게 비판했어요. 우리가 대북을 뭐냐 강해군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대북이 지지해 줬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중립 정책은 대북이 반대했어요. 이희천 같은 사람도 이제 뭐냐면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해군 말기 땐 이희천하고 강해군이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 갖고 강해군이 이런 중립 정책 때문에 외교적으로 점점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조정 내에서 신하들하고 이제 신하들로부터 고립됐던 그 시기였거든요. 점점 고립화됐고, 그참에 뭐가 일어났냐면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대북도 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비판했고, 그것 때문에 강해군 말기 때 사이가 안 좋았고, 그걸 노려갖고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작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 기출문제에서는 "대북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지지했다." 뭐 이런 식의 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틀린 거예요. 대북조차도 강해군의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왜? 대북조차도 얘네들은 뭐냐면 예, 성리학자들이잖아. 철저하게 중화주의에 입각한 성리학자들이고, 어떻게 오랑캐 놈들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고 같이 살 수 있냐. 예, 그 당시 명나라를 배반하고.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기후약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후약조는 일본간에 맺어진 조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끝난 지가 10 년밖에 안 됐는데 왜 맺었냐 하면 사이도 안 좋았죠. 근데 그 당시 정세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북쪽에는 누가 있었죠? 후금이 있었고, 그 남쪽에는 이제 일본이 있었잖아. 근데 후금이 우리나라 공격을 계속할 그런 기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만약에 후금하고 인제 싸울 때 일본이 뒤에서 치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남쪽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통교를 하게 되고, 결국에 스시마 도주에 중재를 해 가지고 기후약조를 맺게 돼요, 기후약조를. 그래서 기후약조는 조선 정부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가 정부 대 정부로 맺은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일본과 스시마 선가의 통교 무역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외관을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했어. 예전에는 이제 여기 보면 서울에 외관이 있었거든요. 동평관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 갖고 일본 사신들이 그 뭐냐면 서울로 올라가서 왕을 아령하고 이제 내려가면, 아련하고 내려가면 요 올라가는 상경길과 그 밑에 있는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일본 사신들이 다 그려가면서 썼어요.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 길이 곧 뭐냐면 이 서울을 공격할 때, 나중에 임진왜란을 공격할 때 한서울 공격하는 길이 돼 버린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부산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조선의 실정이라든지 지리나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도록 그 부산포의 외관에서만 뭐냐면 무역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요때 외관은 인제 뭐냐면 초당 외관이라든지 그다음 두문포 외관이라든지 이런 외관들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처럼 이제 일본 사신들 서울 입경을 금지하고요. 그리고 동네 외관에서 그 당시 이제 실물 보고 돌아오게 했다. 초상외관이나 동포 외관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내 집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기후약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에는 이제 폐모살제나 그다음에 명가 후군 간의 어떤 중립외교, 그다음에 경국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궐 공사들, 쓸데없는 인건궁이라든지 뭐냐면 경덕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제 공사를 벌여서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인조 반정이 나죠. 인조 반정. 예. 강해군 15 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데, 자, 인조 반정에서 이게 보면 인조 때 일어난 반정이다. 이게 반자가 이제 반반자가 아니라 돌이킬 반자예요. 돌이킬 반자. 그래서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것을 돌이켜서 다시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제 반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예. 여기 기반을 해 갖고. 보통 성리학이나 유교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해요? 왕도 정치를 강조하죠. 청명회에 받은 사람들은 패도가 아니라 왕도, 그 백성들을 뭐냐면 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덕을 위한 덕치를 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청명을 받은 왕이나 황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강해군은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야. 강해군을 보면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폐모살질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 쓸데없는 궁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인제 중립 외교 정책을 해 갖고 인제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부모 같은 나라였던 명나라를 배신하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도 정치에 어긋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왕조차도 뭐예요? 왕도주의에 어긋나면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야. 성리학적 가치가 더 위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내세워서 이런 왕도 정치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주반정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선례가 있었잖아. 중종반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왕도 정치에서 기준이 인제 인이 뭐냐, 덕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겠지만, 그 당시 서인 정권이 입장할 때는 그 당시 강해군이 와 폐륜을 저지르는 군주였고,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쓸데없는 토목공사하는 나쁜 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왕도 정치를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정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에서 인조반정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인조반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36 기출문제에 물어봤어. "이 사건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인조반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할 때 조선사를 나눌 때 보통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 갖고 조선 전기, 여기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외제적인 입장에서 나왔다. 우리 역사가 무슨 어 양난, 그러니까 정자원이나 임진왜란처럼 양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근데 조선 전기와 후기 나올 때 그런 외인적인 요구보다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내재적인 발전이나 어떤 변화가 더 중요하다 해 갖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나올 때 인조반정을 들죠. 인조반정은 성리학적 가치관이 심화되면서 성리학적 명분이 없는 왕이로서, 왕이라면 쫓겨날 수 있다는 어떤 논리로서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후기의 기준으로 삼아요, 인조반정을. 예. 자, 그래서 인조반정은 누가 익혔냐면 서인 사람 중에 다 익힌 건 아니고 김유나, 이갈, 이런 사람들 이제 해서 중심을 이뤘죠. 이들 뭐냐면 이제 공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해군을 무력으로 이제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했다. 그래서 인조는 인제 계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정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정원군에는 3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아들이 능양군인가 있어. 이 능양군이 인조예요. 예. 정원군은 이제 선조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정원군 자체도 이게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은 선조 자식 중에 배판인 애들이 되게 많아. 신성군하고 광해군 외에는 다 인제 뭐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정원군의 첫 번째 아들이 능양군이에요. 능양군. 그래서 인제 하여튼 능양군이 있었는데 자기 뭐 동생이 뭐 역모에 걸려서 죽고 막 그래 가지고 강해군한테 안 좋게 생각했죠, 강해군을. 그래서 강해군을 찔 때 능양군은 독합할 정도 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인조반정은 중종반정과 달리 중종반정 때 진성대군은 얼떨결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인조반정은 능양군 인조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주도를 했던 게 특징이다라는 게 그죠?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집권을 할 때 인제 강해군을 잡아다가 인제 누구한테 앉혔냐면 임목대비, 이 왕대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궁궐의 큰 어른이, 궁실 왕실 큰 어른이 임목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뭐냐면 임금을 쳐내고 새로운 왕을 앉힐 수 없죠, 유교 국가에서. 그러니까 명목상 임목대비가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임목대비가 나서서 그 당시 강해군의 여러 가지 이제 패단을 막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조실록에 여기에서 인제 쭉 있어. 조서를 내 갖고 "강해군이 이런 정책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폐모살제 언급하고, 그다음에 궁궐공사를 너무해서 백성들을 피폐하고, 그다음에 중립 외교 정책을 해 갖고 이런 데 뭐냐면 명나라를 배신했다. 등등등을 쭉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너는 패군이 되는 건 맞다. 패주가 되는 거는. 그래서 패군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누구를 세웠냐면 인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임목대비 교소 관련된 내용이 요게 이제 한번 읽어 보세요. 요게 인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 예. 한번 중요한 것만 이제 보겠습니다. 되게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천자의 조정을 섬기고 복종한 지 200년인데 의로서 군신관계고 은혜로서 부자관계다. 이미 이제 뭐냐 군신관계를 넘어가서 조선후기 때는 부자관계가 된 거야. 군신관계는 상대적이죠. 근데 부자관계는 천륜이잖아. 이거는 뭐냐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임진년 제조의 은혜, 임진년 제조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나라 조선 왕조가 거의 붕괴됐잖아. 근데 그 붕괴된 그 왕조를 다시 만들어준, 그러니까 제조 지은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선조가 이제 되게 강조됐던 그 내용인데, 선조가 제조 지훈이 어쩌고 저쩌고 막 강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주의 은혜는 만세토 잊을 수 없다. 성왕께서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성왕은 선조죠. 지극정성을 사대하고 평생 동안 서쪽에 등지지 않았다. 강에는 배은만득하게 청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응응하게 두 마음을 품고 온화하게 정성을 베풀었다. 그래서 강해의 어떤 중립정책 관련된 비판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서인뿐만 아니라 대북도 비판했어요. 예, 강해군은 강해의 중립 정책을. 그래서 이제 그 김인영 오랑캐 정방에는, 자, 이 김인영 오랑캐 정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전투냐? 요번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예전에 나왔죠. 사류 전투.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 썼네. 자, 사흘 전투인데 사흘 전투 본 전투에서 이제 패한 건 아니고 우리는 부차 전투라고 해서 옆에 인제 좀 약간 지역적인 전투에서 인제 했는데, 보통 이제 사흘 전투와 부차 전투는 뭐 동일하게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김영 오단계 정방에는 은밀하게 수신에게 하여금 그 당시 이제 변화의 변화를 살피고 보고 마침내 전군대 오단계 투항하니, 그래서 이때 이제 수신은 누구겠어요? 요거는 그때 병력을 이끌었던 강홍님이죠. 그래서 일종의 밀지를 내려서 투항을 해라고 했다. 뭐 그런 논리야. 근데 강호님이 투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싸우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투항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지 얘네들은. 예. 자,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왔을 때 붙잡고 구속하여 감옥을 가둘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칙서가 자주 왔지만 군사를 구원해 준 범함이 없어서 사만 시대부터 예의를 지킨 우리나라건 오랑캐 금수 돌아감을 면치 못하게 했으니,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이제 뭐냐 가택 연금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가장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비통하고 머리가 아프니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천리를 멀하고 인류를 끊어서 위로는 종로사직의 지혜를 얻었고 아래는 만백성의 원한을 맺겠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그 토목공사 같은 국물 토목공사를 쓸데없이 벌여갖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강해군을 폐위하고 적당한 곳에 헤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강해군이 인제 그 강화도에 갔다가 나중에 뭐 제주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해군이 오래 살았어요. 그 누가 인조보다 오래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인조 반정의 인제 배경을 볼게요. 전후 수습체의 지지부진과 특히 그 수습체에 둘러싼 내부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 대북 정권의 취약성. 대북은 소수파인데 불구하고 다른 세력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개축 옥사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제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대 어떤 지지를 상실하고, 그 명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에 대한 강조하는 산입파 갈등, 이목 대비, 폐비, 영천 대비 사례, 그다음에 여긴 안 돼 있지만 인제 어 궁궐공사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막대한 쓸데없는 이제 궁궐공사 아까 지금 얘기한 경독궁이나 인경궁 같은 것들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자, 그 결과 이 강해군의 퇴위와 인조가 즉위되고 서인 정권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서인 정권의 특징을 보면 일단 서인이 주도를 했죠, 서인 정권은. 그때 남인을 참여시켰어. 네.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인제 역사적으로 인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분당 정치가 잘 구현됐다." 분당 정치의 개념 중에 하나가 상호 공존이잖아요. 그리고 상호 비판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남인 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제와 독주를 경계했다. 그 이유는 아까 쯤에 대북 정권의 이제 일종의 문제점이 보고 나서 우리가 대북처럼 이렇게 독재를 하면 상대부터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 연결될 수 있는 남인들을 정치에 참여했죠. 일부 소복 계통이나,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했고,
근데 비판 세력들을 공존시켜 분당 연합을 정착을 했다. 그렇지만 서인이 남인을 참여시켜도 정권을 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하나가 이제 국홍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왕비는 서인 가문에서 배출한다. 그래서 이제 외척 가문을 장악하면서 집권 세력들 기반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 순살림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초야 유산들의 공론체 형성하여 정권 기반을 조성했다. 자신의 정권 기반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게 당시 서인 중에서도 이제 그 서인의 일부가 참여했던 거잖아요, 공소계층들이. 그러니까 서인의 대부분은 이제 서인이 다수가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인들을 많이 나머지 이제 선인들을 많이 다 포함시킬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공소보다 청서라고 하는 그런 서인들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살림세력들이 많았어. 살림세력들이 뭐냐면 초야에 묻히면서 거슬나지 않고 있는 초산을 말하는데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숭유살림을 내세웠던 거야. 유색층의 어떤 공론을 형성해서 정권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살림세력들 상당수가 이제 서인들이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서인만 살림세력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남인들도 있었어요. 예, 남인 살림도 있었다는 거. 하여튼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것은 그 서인들의 살림들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송시현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송시현은 살림세의 대표자로서 그래서 초야에 묻혀가고 연원을 주도하면서 자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중앙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송시현 하면 막 그 자주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간직 생활을 되게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 처음에 청구를 받아서 이제 와서 간직 생활을 했다가 한두 달 이후에 또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또 부르면 또 한두 달 있다가 내려가고 실제 1 년도 안 했다고 해요. 1 년도.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살림의 대가가 송시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강해군을 몰아낸 이유가 그중에 하나는 명분이 강해군 중립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 배금 정책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서인 세력의 반정을 정당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정묘 혼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자, 정묘호란의 이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인제 있는데 일단은 조선의 외교 노선 변화죠. 서인 세력들은 반정을 정당화하고 집권을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강해군의 국내 정치 운영과 외교 노선, 특히 중립 외교 노선을 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명 배경 정책을 취하게 됐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금을 이제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모무령의 가로주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 모무령이라는 사람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무령은 원래 요동에 있었던 명나라 장군이었어요. 근데 사도 전투 이후에 요동 지역이 원래는 이제 명나라 영토였다가 청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동 지역에 그 당시 명예 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모물령은 이 명나 유민들을 끌고 와 가지고는 그 당시 그 어디를 공격했냐면 요동의 진강이라는 곳을 공격한 거야, 진강. 진강은 상당히 교통이나 통상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진강을 거쳐 가지고 우리나라 사시는데 진강을 거쳐 갖고 저 중국으로 이렇게 내지로 들어가는 요충지였는데 요 진강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어. 근데 문제는 요렇게 점령을 했는데 이 나머지 지역이 다 누구 영토야? 후금 영토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은 후금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도망 나왔죠. 어느 쪽 압록강 건너서 조선을 건너온 거야. 이렇게. 네 제가 지도를 근데 이 압록강 있으면 이 건너와서 조선을 건너온 거야. 그래서 조선의 그 압록강 연안에 군대를 인제 풀어 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청라 쪽으로 대포를 쏘면서 후금 쪽으로 대포를 쏘면서 요동 정벌을 외치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게 이제 강해군 때거든요. 근데 강해군은 상당히 당혹하죠. 왜냐하면 괜히 이거 요동정벌 외치면서 여기에서 막 깝죽깝죽거리면 후금을 자극시켜 갖고 후금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인제 그 뭐냐면 모무령을 압록강 연안에 있었던 그쪽에 좀 벗어난 가도라는 섬에 이렇게 보내게 해요. 그 차살 꼬셔 갖고 "가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모무령이 가도로 가. 그래서 그 가도에서 이제 를 기지로 삼아서
그 뭐냐면 요동에서 도망쳐 나온 그다음 요동의 난민들 을 모아서 군대 조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뭐냐면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막 큰 소리 쳐 놓고 명나라에 가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명나라로부터 또 자금이나 또 돈을 지원받고 조선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그랬지만 실제로 말로만 요동 수복을 외치지 요동 수복을 할 그런 깡랑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동에 앉아 갖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는 실제로는 후금하고 조선하고 그 명나라 간에 일종의 삼강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 인제 있지만 후금 입장 올 때는 이 가도에 있는 모무령이 항상 걸림돌이죠. 그 당시 후금은 그 당시 명나라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후방을 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모무령을 어떻게든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냐면 정묘원한을 일으켰다. 물론 이제 정묘원한 과정에서 그 당시 가도에 있었던 모무령이 다른 성으로 또 피난하고 막상 이 사람이 또 요동정을 내세웠지만 또 청나 그 명나 그 후금군이 오니까 또 뭐 싸우진 않죠. 예. 그래서 인제 하다 보니까 이제 후금 입장일 때는 잘못하면 또 그 뒤에서 계속 가다가 이제 그 가도에는 모무영이 군이 이제 계속 공격할 수 있고 후방을 칠 수 있고 등등 이제 복잡한 계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됐지만 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모무영 가도주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결국 모무영은 누구한테 죽었냐면 원숭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원수왕이 그 당시 영원성에서 그 당시 영원성은 이제 상해가 바로 앞에 있었던 성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청나라군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연수왕 입장일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무령이. 하는 짓거리가 어 뭐냐면 마음에 안 들고 뭐 말로는 요동정벌 하는데 요동정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로당 이럴 때 뭐 도와주지도 않고 조선을 그리고 거기에 끼어 가지고 뭐 자기 그 이익만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후금과 내통했다는 그 소문도 있고 그래서 원숭왕을 이제 불렸죠. 참고로 그 원숭왕을 예전에 원숭아 모문형을 불렸죠. 내가 말려는데 모문형인데 원숭아하고 잘못 얘기했어. 하여튼 모문형을 이제 불려 놓은 거야. 참고로 모문형은 원숭왕의 이제 예전에 부하 장수였어요. 그래서 모문형이 이제 원숭아한테 갔죠. 그때 군대를 이끌고 쌍도라는 섬인가 하여튼 거기 갔는데 원숭아가 꼭 기다리고 있다가 모문형이 술을 먹고 나서 원숭왕이 이제 취할 정도 되니까 모문형을 이제 급사가 공격해 갖고 죽여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모문형이 죽어 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모문형과의 가도주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간해난이야. 이간해난. 자 이간은 원래는 그 서 중 서 이간은 인조반정에 참여했죠. 근데 2등 공신을 받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쪽 그 서북 지역에 부원수도 이제 임명을 하니까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괜찮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간의 아들이 그 당시에 영모죄에 걸렸다는 그 소식이 듣고 잘못하면 인제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왜냐 아들이 이제 영모로 잡혀가면 당연히 그 이갈도 영모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갈이 이걸 계기로 해 갖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인조반정의 어떤 농공행사 불만 자기 아들이 영모죄로 해서 걸려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이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갈은 한때 이제 한양을 점령했지만 복받은 이 패퇴해서 인제 뭐냐면 잡혀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부하들한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 이갈의 장당들이 이 당시 어디로 가냐면 후궁을 건너가. 후궁을 건너서 후궁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당시 "내가 뭐냐면 너네들이 우리 후궁을 조선을 칠 경우에 항도 역할하겠다." 그렇게 인제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후금 입장 올 때는 명나라하고 싸우면서 물자가 끊어져. 그래서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물자가 끊어지는데 크게 인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후금이 예전부터 생산된 것은 뭐 진주라든지 모피라든지 가죽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했고 그걸 가지고 명나라와에 가서 그 교육을 했거든요. 생필품을 얻어오고. 근데 명나라와 싸우다 보니까 이 생필품 공급이 어렵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물자를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묘호단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묘호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 후금군이 얼마 정도 되냐면 35,000명 정도 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 후금도 35,000을 가지고 만약 조선을 이제 뭐냐면 공격해서 점령했다.
점령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조선을 위협해서 명나라 관계를 끊고 뭔가 자기의 어떤 이제 그 물자도 충족하고 몽룡도 제거하겠다 그런 목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해군의 보복몽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갈의 장당들이 강해군이 쫓겨났다. 그런데 이제 강해군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후금하고 좀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가 군주를 치냐 뭐 하는 몽목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자기하고 또 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후금의 홍태제가 쳐들어와서 그 당시 의주, 정주, 각산 등지를 거쳐서 항해도 평상에 도달했고 인조가 강화도 피난을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방방에 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금방 뚫리게 된 거야.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당시 그 어 이간에 난 이후에 이간이 난 이후에 그 서북방에 있는 병력들 있죠. 정예 병력들을 철수시켜 버렸어. 근데 여기에 있는 병력들이 되게 이성급 부대들이야. 왜냐면 이간의 난이 이제 이때 이갈이 이 서북방의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안 시켰어.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약체다가 훈련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이들이 이제 주로 평지성만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산성 같은 걸 공격도 안 해요. 근데 산성은 또 공격하기가 힘든 게 기병 위주의 병력에서 산성을 공격해도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평지성만 공격하고 나머지 성들은 패스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지나치고 그냥. 예. 그래서 인제 딱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 후금의 태종이라고 홍탈지가 있는데 홍탈지가 그 친병을 이끌고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홍탈지 때 그 아민이라고 있어요, 아민. 그 사촌형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총사령관 들어온 거고 홍탈지가 인제 뭐냐 친정을 하게 된 거는 그 뒤에 병자권 때야. 이거는 인제 요때에 들어왔다. 쳐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에 피난을 했고 그 당시 인제 또 후금은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보급선이 되게 길어지죠. 잠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정로단을 보면 이렇게 인제 치인로가 있죠. 이렇게 패스해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보급로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산성을 다 지나가고 인제 뭐냐면 했거든요. 근데 산성 도중에 인제 그 계속 병력들이 잔존되다 보니까 이게 보급로가 끊어질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병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인제 거기다가 이 가도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예요? 모문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물론 보문형은 이게 여기에 후금을 칠 생각은 없었지만 얘 모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후금 입장일 때는 이제 불안한 거죠. 잘못하면 가도에 있는 이제 모문형이 와서 공격할 수 있겠다. 뒤를 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청산에까지 왔다가 갑자기 뭐냐 한성 들어가지 않고 평산에 머물면서 강화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결국에는 강화 요청에 의해서 뭐냐면 그 강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강화 내용이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게 이제 정묘약조죠. 자, 정묘약조의 주요 내용을 쓰는 게 요번에 인제 뭐냐면 기출 문제였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형제의 매각을 맺는다. 그래서 형제의 매각은 이제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다. 이게 형제 매각이고요. 그다음에 목련 15,000 필을 세표에 바치고 국경도시에 중간계시나 해령계시를 한다. 간물도시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후금하고 명나라가 싸운 과정에서 명나라로부터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제 이렇게 계시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조선부터 공급을 생필품을 공급받으려고 했고 그다음 명가호금에 대해서 조선은 엄정 중요시 시킨다. 그리고 인제 요거와 연결돼 갖고 조선은 후금과 강화해도 명가 사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했던데 요때 이제 뭐 조약 맺을 때도 하약 맺을 때도 그 당시 이 조선이 그 청계라는 연호를 쓰고 하니까 이 당시 그 청나라가 발끈해서 "우리는 지금 청계가 아니라 청총인데 무슨 말이냐. 그 청총을 써라. 조선은 그럴 수 없다."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인제 청계나 정총을 쓰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하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가 사대 관계를 유지한다. 거기까지 좋다.
다만 이제 형제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화약이 성립되면 후금은 군사를 철수하고 양구의 군대는 소 압록강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정묘한 때 우리나라 항쟁을 보면 철사 용골상서에 정몽수가 항쟁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림이라는 사람이 의주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하약을 맺고 돌아가는 후군 군대를 공격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병자호란을 보죠. 병자호란. 병자호란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당시 이제 뭐가 같이 나왔냐면 고조의 대관계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후금이 청호부터 국호를 개칭했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개칭되면서 뭐냐면 뭘 요구했냐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 근데 이거에서 조선이 거절했고 그다음에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후한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조선이 계속 명나라하고 이제 계속 친해져 있으면 뒤에서 후방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화돈하고 척합파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주합파보다는 척합파가 인제 뭐냐면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인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인제 그 주한원을 주장했던 사람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야. 이 최명길은 이제 이 사람도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뭐 이기나 이런 사람보다는 좀 약간 급이 낮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한원전은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 고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을 주장했던 이제 뭐 최명길이나 이기나 홍성봉 같은 공신들이 인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양명학자들이 동조했다. 그래서 최명길은 양명학자도 인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에 반해서 주전론, 척학론은 뭐냐면 성리학적 명분론 이게 대리죠. 이걸 중시하면서 "오랑캐에 굴복해서 안 된다. 청과 끝까지 싸우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인제 그 의리론에 보면 음 이게 있죠. 그 당시 명나라하고 조선은 군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군신 관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군주고 이게 신하잖아, 조선이. 동시에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제조지은의 은혜를 얻어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됐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군신 관계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거는 신화적 상대적이죠. 군주가 그 역할을 못하면 신하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거는 천륜이야. 절대적인 거야. 아무리 부모가 못 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인제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제조지은의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청나라하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대론을 뭐냐면 명분론적 사대론, 성리학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 평생학적 사대론. 자, 이소사대의 논리에 따라서 펼쳤던 형사적 사대론과 고려시대의 논리죠. 비교한 문제가 예전에 나왔죠. 똑같은 상황이 500년 전에도 있었죠. 500년 전에 금나라가 인제 와 가지고 사대 외교를 사대 관계를 요청하니까 그 당시에 이자겸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을 피했는데 이때는 이제 거꾸로는 우리는 인제 뭐냐 우리가 망해도 죽을 한이 있어도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개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이제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때 좀 머리만 잠깐 숙였어도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어떤 분은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학계에서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나라에게 뭐냐면 머리를 숙이더라도 "청나라는 우리 칠 거다." 그게 주장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청나라 입장을 때는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 주 타겟은 조선이 아니었어요. 청나라는 명나라에 관심이 있었거든. 그리고 조선에 전쟁을 해 갖고 조선을 점령할 목적도 점령 의도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왜냐면 조선 점령을 해 봤자 거기 뭐 또 소모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병력들을 배치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인구도 적은데 그 중국을 칠 수 있는 병력을 빼 가지고 거기 배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중국을 점령하고 명 조 조선은 그냥 항복하면 그냥
요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기 말 들으면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그 뭐냐면 사대 관계를 이제 뭐냐면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명랑하게 의리를 지키고 자기한테 계기려고 하니까 청나라 입장일 때는 친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군대에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 척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조경이라든지 정원, 김사연 이런 사람인데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또 사막사가 있죠. 홍익한, 윤집, 오달재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죠 인제.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대세가 주전으로 이제 기울어지니까 청의 4대 요구를 거부하고 교존의 교서를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홍탈치가 인제 뭐냐면 그 병력을 이끌고 그 당시 한 12만 정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족, 몽골족, 그다음에 한족한 그 뭐냐면 항복하는 그 한족들 군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성들은 산성들 다 이제 뭐냐면 거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북방 한양을 이제 공격하죠. 5일 만에 한양이 이제 점령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족과 일부 관리들이 그는 강화도로 갔고요. 인조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을 피했는데 남한산성은 이제 그 당시 그 이간의 난 이후에 만들어진 산성이라고 해요. 이간의 난 때 인조가 저쪽 밑으로 도망갔잖아요, 공주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난이 일어날 경우에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 부근에 남한산성에 서울 부근에 남한산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45일 동안 항전했는데 그때 남한산성의 군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겨울 때 되게 추웠잖아요. 그리고 또 강화도가 점령당했어. 원래 인제 그 만주족들은 해군이 존재하지 않았죠, 수군이. 근데 이제 모문영이 죽고 나서 모문영의 밑에 있는 수군 병사들이 누구한테 들어가게 된 거야. 그 당시 이제 홍탈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수군들을 이용해 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왕자 비빈들이 포로 잡혀 갔고요. 결국에 남한산성 안에는 주전파, 주화파 대립이 일어나다가 군인들이 주전노에 반대로 반란도 일으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보급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하산도에서 올라온 병력들은 다 이제 뭐냐면 청나라한테 깨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서 부족적인 예를 하야죠. 이게 삼전도의 부족이죠. 예. 그래서 인제 뭘 맺었냐면 성화의 맹을 맺게 돼요. 남아산성에 내려와서 성하의 맹을 맺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제 주요 내용을 보냐면 자 신하의 예를 맺나 사대 관계 청나라 명나라 당교하고 청나라가 이제 신하의 예를 맺고 그래서 조선은 신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을 틀 때 원군을 파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내용이요. 명에 단계로 해서 사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원병 파견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인제 그 당시 인질로서 누굴 잡아가냐면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다음에 이제 주전파였던 김사영과 서막사를 인제 잡아가고 원래 김사영과 서막사는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한동안 이제 인질로 인제 잡혔죠. 근데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뭐 비참한 생활을 한 건 아니고 되게 잘 해 줬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소현세자가 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 이제 잘 해 줘야지 청나라 입장을 볼 때는 조선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결과 또 내용을 보면 이걸 통해서 인제 대책 없이 인제 강경론만 내세웠다가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왕과 집권 세력들의 양반의 의신이 전락됐고 그래서 인제 북벌론이 나중에 재기해서 위기를 수습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서북 지역이 항폐화됐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병자호란의 친인을 보면 대개 보면 서북 지역이죠. 그리고 또 평안도와 상해도 일대죠. 그 경기도 이렇게 이제 요 일대는 이제 항폐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임진왜란 같은 게 전국적이었는데 반해서 다행히 병자호란 때는 여기 주로 요 지역들 라인 상해도 평안도 라인과 그다음에 서울 북부 쪽 경기도 북부 지역 그 지역에 한정돼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서 갔어요. 정묘란 때나 병자호란 때나. 이걸 피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만주족들이 농사에 좀 농사를 잘 짓지 못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특히 인제 그 만주족과도 인제 그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와 싸우기 때문에 식량 공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잡아와서 주로 농사에 활용하려고 잡아갔는데, 그 만약 필요인을 다시 되돌리면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쳐라. 그러면 그 인질 대금을 주면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피로인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도망쳐도 "잡아와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잡혀가고 되고, 요때 이제 다시 돈을 받고 인제 풀어줘도 돌아와서 보니까 인제 "정조를 잃었다." 해 갖고 한양녀 취급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양녀라는 말이 여기 났죠. 한학녀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한양녀라는 말이 이렇게 인제 뒤에서 좀 "해픈 여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박시전이라는 거 그거 있죠. 거기도 나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그때 인제 의병 활동 없었냐? 의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철산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 예. 자, 박철산이라는 사람이 박철상이 용강의 적산에서 그 적의 주력부대에 맞아서 완강히 저항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주부였던 인경업이 그 당시 이제 인조 20 년에 명과 연결해서 청을 치려다가 계획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병의 저항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그 병자호란과 그다음에 이렇게 정교호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종의 북벌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그 인증번호 알려드려 죠. 인증번호는 그 22 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22 번이에요. 예. 오늘 강의 들으냐 수고하셨습니다.